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방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에는 북한군 수십 명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상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들이 많아져서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긴급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 간사, 야당 간사이시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예, 주블리 TV 네, 예,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일찍 가셔야 돼서 11시에 네, 그렇습니다. 긴급 간담회가 있는 거죠? 예, 그건 기자회견. 어떤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야당, 우리 민주당에서 방미단을 구성을 해서 네. 이번 주 1월부터 예. 미국을 가서 일주일 동안 예. 방미 외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거기에 대한 예, 예. 네,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정동영 의원님하고 예. 위성락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이 예. 같이 예. 가게 돼 있고 오늘 그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렇군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2시 40분에 평양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건데요. 24년 만에, 그러니까 2000년 7월에 평양 방문을 하고 24년 만에 네. 처음으로 다시 또 평양을 가게 된 겁니다. 이번 그 푸틴의 평양 방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안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한반도가 위기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그만큼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러면서도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안보 위기 사항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는 되게 소원을 했었잖아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아주 밀착 관계였고 맞습니다. 1991년 이후에 네.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진 거죠. 아하. 러시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총포탄이잖아요. 네, 동해강 그렇죠. 포탄, 네. 뭐 이런 탄약,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예.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포탄이라든가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아주 그것이 절실한 것이고 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경제. 지금 경제 제재로 네. 완전 고립화돼 네.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북한은 무기를 제공하고 북한이 필요한 것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진 결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재를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특히 이제 경제 협력에서 사실은 그동안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을 통해서 뭔가 돌파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노이 노딜 이후에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으니까 이번에 그냥 무기 다 재고 처리하고 누가 이제 땡 처리라는 표현도 하는데 네. 그동안 있던 무기 다 처리해버리고 필요한 에너지 그다음에 뭐 원유 그리고 또 식량, 네. 뭐 경제, 특히 이제 노동력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큰 거다. 이제 더 이상 미국 없이도 가능한 그런 세계 질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동안 북한은 미국하고 수교를 해서 네. 정상화를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도 풀고 네.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네. 미국의 중요성이 훨씬 줄어들었죠. 왜냐? 중국과 러시아의 길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 러시아하고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서 네. 지금까지 무기를 줬고 또
무기를 수출하고 또 네. 다른 것들을 수입해 오고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북한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로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예. 봐야 되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도 바꿀 때가 됐다. 네. 이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점점 한반도가 위기의 수렁에 빠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1961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었던 그 조약, 네. 뭐 이제 상호 안보 조약인가요? 네, 이 예. 조약을 맺었다가 97년에 파기했다가 그렇죠. 2000년에 다시 또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사실상 한미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네.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한 정도로 조약을 맺을 것이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단계로 네. 나아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제일 관심 분야가 그 분야잖아요. 네.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 관계를 어느 정도 할 네, 것이냐가 가장 관심 사항인데 예.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네.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은 기존에 맺었던 것보다 한 2단계 이렇게 위로 격상되는 겁니다. 예,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교 수준이 한 4단계로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네네. 제일 밑이 이제 설린 우호 관계, 네. 그다음 협력 관계, 네. 그다음 단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다음 전략 동맹 이렇게 네. 가는 건데 사실 러시아하고 북한이 2000년에 그 조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네, 그때는 친선 및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제일 낮은 단계인 설린 우호 관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한 2단계 예. 협력 관계를 넘어서 전략적 동반자를 넘어서 2단계를 띄어서 이렇게 격상됐다고 네, 보여지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네. 이번에 북한은 포괄적인 걸 더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우리보다도 한 단계 더 더 위-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안에 법 그 규정 조항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그동안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시나 유사 사항이 벌어졌을 때 협의한다 뭐 이런 정도로 갈지 네.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갈지 네. 또는 유사시에는 러시아와 협의한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갈지 어떤 수준의 문장이 들어가느냐 예. 그것이 대단히 관심사라고 보는데 예. 저는 봤을 때 협의한다 수준으로 갈지 않을까 싶어요. 협의한다. 그거는 동맹의 전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와 협의한다는 예. 거는 개입을 협의한다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자동 개입이 아니라 예, 예.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일본을 껴가지고 사실상 군사 협력을 하고 함께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사실상 동맹 전 단계로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동맹 전 단계로까지 강화 발전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주변국하고 잘 지내는 전략을 써왔잖아요. 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뭐 네. 중국, 러시아, 일본과 잘 지내는 전략을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역대 정부는 써왔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기조가 바뀌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답시고 또 미국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네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북중러 구도가 절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는 훨씬 더 진도를 나가고 있다. 네. 여기에는 사실 윤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해온지만은 여기에 저마제 역할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실제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규탄하고 우리도 인도적 지원까지는 괜찮은데 군사적인 지원까지도 네. 간접적인 군사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포탄을 미국이나 우회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준다라는 예, 이런 예. 의혹들이 있고요. 예. 무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서도 또 정치 지도자들이 부적절한 걸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터 가서 네. 사직생 정신으로 맞아요. 우크라이나와 싸우겠다, 같이 러시아와 맞서 싸우겠다는 토도 맞습니다. 얘기했고 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줘야 된다. 네. 살상 무기를 줘야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바로 적대국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점점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에 주면은 그냥 주겠습니까? 반대급부로 네. 여러 가지를 받게 되잖아요. 특히 군사 무기에 대한 기술을 받을 수가 있죠. 북한이 가장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예. ICBM의 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예. 이걸 가지면은 미국이든 세계 여러 나라가 예. 북한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을 전수받든가 네. 아니면 인공위성, 군사 인공위성에 대한 사실 군사 인공위성을 한번 쏴서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 몇 번 실패하고 예, 예,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발사체 기술은 북한이 많이 진도가 나갔지만은 네. 군사 위성은 되게 조작하고 조악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군사 위성 기술을 또 배우려고 할 것이고 또 북한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네. 핵 보유국을 갖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게 또 하나의 수건 사업 중에 북한은 안 할 거예요. 예. 그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예. 이런 것들도 추구할 확률이 많고 예. 또 지금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연합훈련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아. 연합훈련까지도 추진하게 되면은 예. 완전히 동맹 전 단계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이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경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오래 받으면서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데 식량 문제라든가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네. 러시아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서 경제의 물꼬가 틀릴 수가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우려가 심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은 미국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일들을 그냥 러시아를 통해서 다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냉전 시대처럼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예. 점점 한반도가 위기로 예. 빠지고요. 예. 북한은 점점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북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적인 환경이 네. 북한에게 유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엔 불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ICBM을 사격을 한다든가 네. 도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예. 지금은 안 되잖아요. 예. 중국과 러시아가 맞습니다. 상해 미사국으로 예, 예. 반대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환경 자체가 북한에게 아주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네. 우리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담당하는 모니터링 네. 단을 네. 새로 구성을 못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죠. 유엔 북한에 예. 제재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네. 유엔 안보리에 보면은 대북 제재 위원회에 네. 전북 전문가 패널
조직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우리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를 경제적인 제재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제재 위반 사례를 보고서를 내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감시기구였는데 이것이 2009년도 2차 북한의 핵실험 때부터 가동이 되기 1차 핵실험 때 결의를 했고 2009년 2차 핵실험 때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이것은 매년 연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연장을 하게 되면은 상임이사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매년 연장해 왔는데 15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연장이 안 됨으로써 전문가 패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제 폐기돼 버린 거예요. 그럼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것에 대해서 감시기구가 하나가 큰 감시기구가 없어졌으니까 북한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와 같은 또는 알튼리가 빠진 그런 것들의 역할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봤을 때 러시아도 러시아하고 북한이 무기를 서로 무기를 주고 받았잖아요.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가고 하는 것들을 사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그 사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이 아주 난처해진 거고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북한은 또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감시 기구가 있으면 러시아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시 기구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4월 30일 날 이 업무가 이제 종료가 돼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들을 제대로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새로운 제재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은 러시아가 그 제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종료시킴으로써 그러한 전략적인 환경이 북한에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 웃고 있는 거죠. 북한은 웃고 있다. 야,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이 웃고 있으면 우리에겐 굉장히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교적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 기조를 바꿔야죠. 외교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가치 외교라고 해서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끼리는 같이 하고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는 하지 않은 멀리하는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념 편중 외교예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가치를 같이 한다 해서 일본을 가까이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다른 그런 나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나 뭐 인권의 가치 이런 게 안 맞다 해서 지금 이번에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가치가 같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나라 그것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1990년 이전에 미소가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이렇게 양분돼 있을 때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는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세계가 아주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영토도 예전에는 90년 이전에는 공산권과는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했는데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는 다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형이 넓어졌고 지도가 문화 지도도 넓어졌잖아요. 중국, 러시아 이런 데도 막 우리 한류 문화가 들어가고 그 초코파이가 국민 간식이라는 거잖아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가치 외교, 이념 편중 외교를 한답시고 러시아를 배척하고 중국을 배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위기까지 오고 있어서
지금 이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네. 인도적 지원하고 비군사 지원까지만 가능하다. 이걸 네. 계속 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고 네.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하고 최근에는 조금 관계 개선을 노력하는 예, 것 예, 같아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네. 해서 예. 그 전에는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 완전히 고립됐지 않습니까? 네, 네. 중국, 러시아로부터까지 고립이 돼 있었는데 예. 지금은 고립의 빗장을 풀어준 꼴이 돼서 러시아하고 아주 밀착 관계가 되고 중국하고도 네, 가까워지고 네, 예. 있어서 예. 전략적인 전체 환경이 예. 북한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어떤 문제를 푸는데도 어려워지고 예. 북한의 핵을 푸는 예. 문제도 어려워지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의 안정성도 훨씬 더 그 불균형이 심화되고 네. 그렇게 되고 예. 있죠.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뭐 미국의 예. 기밀 문건이 폭로되면서 사실은 우리 포탄이 독일, 폴란드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뭐 알게 됐지 않습니까? 전 네. 세계가. 그런데도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만 한 것,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것은 아직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어제 새벽 2시에 도착한 것도 뭐 일찍 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늦게 간 거 아니냐, 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원래 푸틴은 지각대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상 러시아가 한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또 북러 네. 관계는 물론 이제 자국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로 좀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러시아하고 우리가 사실은 91년도 이후에 급격히 네. 가까워져서 네. 여러 가지 문화 교류, 경제 교류가 많았고 또 우리의 그 러시아 국민들 인식 속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네. 롯데든 뭐 여러 CJ, 뭐 현대, 뭐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서 160개 기업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네. 한국이 더 필요하죠. 북한보다. 네. 지금은 가장 절실한 도움이 총포탄이니까 북한과 북한이 만나지만. 만나고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거고요. 러시아 아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사실은 북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푸틴이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하고 진짜 적대국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돌아오지 못하는 강 건너는 건 아니다라고 아하. 계속 이렇게 예. 그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예. 푸틴의 양다리 전략이네요. 예, 한 다리를 빼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걸쳐놓고. 걸쳐놨던 다리를 빼지 않으려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는 북한하고 밀착 관계는 더 심화될 것이고 네. 제일 뭐 러시아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포탄이나 탄약인데 네. 무기인데 예. 그것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가 않고 네. 북한이 가장 많을 테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는 또 다른 사항이 되는 거죠. 최근 그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열리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가시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네. 갔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단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3년이 지나도 예. 3년째가 됐는데도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예. 해서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한 100여 개국에서 참가를 했고 네. 여기서 이제 평화 결의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네. 반쪽 회의가 됐어요. 예. 그렇지만 뭐 회의한 의미는 나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전을 하고 이제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만들려면은 당사국이 러시아인데 네. 그 해에 러시아도 오지 않고 중국도 오지 않았죠. 예. 러시아에 그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이잖아요. 예, 예. 중국, 러시아도 예.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정전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전쟁을 어떻게 멈출 건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포로에 대한 그런 거, 네. 러시아에 억류된 민간인들의 석방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걸 주로 논의한 것 같고 네. 그러한 결의문도 벽에 참가했는데 다 동의는 하지 않았고요. 인도라든가 사우디, 네, UAE 이런 데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은 아예 다.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예. 그래서 78개국만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젤렌스키라든가 이런 데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고 네. 러시아도 아마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예. 그러한 출구 전략의 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쉽게 끝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더 길어질까요? 왜냐하면은 저는 길어질 거라고 봐요.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에서는 예. 내전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러시아 예. 측 지원하는데 네. 군하고 서로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 종결은 어려울 것이고 또 핵심 나름대로 이익을 서로 양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길어질 확률이 많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1월 달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선이 있으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발을 우크라이나 빼겠죠. 전쟁에 발을 빼기를 예. 원할 것이고 예. 가시적인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고 바이든은 계속 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네. 재선을 한다고 해서 바로 빼기는 좀 어려울 수가 네, 있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발을 빼고 싶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지혜를 모아서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네. 그 지역의 평화를 와야 우리 세계 경제도 좋아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익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네요. 네. 또 국익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또 우리 국익 입장에서 특히 이제 주한미군 네.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생각하면 또 트럼프가 또 우리에게 네. 유리한 건가? 또 남북 관계 생각하면 또 트럼프가 필요한 것 같고 참 이게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이제 군사분계선 요새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뢰 폭발로 북한군들이 수십 명이 다치거나 뭐 이런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대전차 방벽을 쌓고 있다 북한이 DMZ 인근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 북한이 왜 여기 내려와서 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실제 북방 그 군사 분계선이 있고 네. 2km 북쪽 2km 남쪽 2km의 남방 한계선에는 우리 GOP 철책이 있고 북방 한계선은 북한 철책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매년 이런 철책 보수라든가 그 철책을 연결하는 전술도로라든가 네. 뭐 이런 작업은 해와요. 그런데 지금이 좀 활동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대대적으로 이런 보수를 하고 예. 또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간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전차 장벽, 우리도 있고 북한도 있는데 예. 그런 걸 보강하려면 기존에 있던 장벽을 보수하기도 하고 네. 또 취약한 요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 쌓기도 하고 예. 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러한 새로 쌓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예. 또 이러한 활동들을 더 활발히 하고 있어서 예.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의 그 지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김정은이가 지시한 것이 뭡니까? 남북 관계 정립을 재정립을 했잖아요. 네. 남북은 서로 한 민족이고 네, 통일해야 되는 서로의 대상으로 네. 그 역대 정부에선 봐왔는데 예. 김정은도 김일성, 예. 김정일 삼대 시대에도 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하는 구 국가로 이렇게 예. 규정을 했잖아요. 예. 구 국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통일자로 빼버리고 뭐 우리 남쪽에 협상하는 협의기구도 빼버리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럼 두 국가가 된 국경선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국경선.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의 개념을 예. 우리 북한의 북방 한계선하고 우리 군사 분계선 일대에도 네.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국경선화 하려면은 네. 어떻습니까? 철책을 더 보강하고 방벽도 보강하고 예. 뭐 그런 그 가시적인 그런 노력들이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한테 잘 보이고 그러니까요. 김정은의 지시를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려면은 네. 그러한 측면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사실 군사 분계선에 수십 명이 넘어왔는데 네. 경고 사격하고 예. 경고 방송하고 사격하니까 올라가서 단순 뭐 침범이었다, 네, 단순 네, 네. 뭐 이거 침범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 군사회담을 좀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왜 그러는 건지 좀 만나보고 실효적 조치를 좀, 왜냐하면 평화 정착이 필요한데 계속 뭐 대북 확성기 틀고 오물풍선 날아오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니까 유엔군이 사실상 개입을 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뭐 물러선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이 좀 군사회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네. 일단 가장 긴급한 것이 그 남북한에 소통할 수 있는 전화선, 네. 소통망을 다시 살리는 거고요. 예. 지금 모든 소통망이 끊어져서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북한에 통보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오해에 의해서 그렇죠. 국지전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예. 확전이 되고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 채널을 다시 복원을 하는 거 예. 하나 하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회담을 제의를 해서 네.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군에서는 장성급 회담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통일부는 또 나름의 그런 기구들끼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국정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예. 지금 북한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나서서 네. 너무 긴장 조성하지 마라. 네.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때다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이제 아마 지금 미국의 사성 장군은 3개 직책이 있어요. 연합사령관, 그러니까요. 유엔 사령관, 주한미군 네. 사령관인데 아마 유엔 사령관 자격으로 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을 만나서 네. 확성기 왜 설치했느냐 이런 걸 따진 것 같고 그렇죠. 그것이 정전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긴장을 계속 조성해서는 안 된다. 네. 긴장 완화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대사 한국에 네. 와 있는 대사도 네. 긴장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생각이 그런 것이죠.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돼서 무력 충돌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네.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미국은 지금 지금 뭐 한반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죠. 뭐 이란 제일 이스라엘이 문제가 문제죠. 제일 1번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예. 2순위고 대만하고 중국 그 문제를 3순위고 네. 한반도 문제는 4순위예요. 대선이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여기서 지금 선거하기 바쁜데 왜 시끄럽게 난리냐. 그렇게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9.19 군사비 효력 정지도 네. 처음에 작년에 그 비행 금지 구역 효력 정지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도 미국은 제가 고위급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반대를 했더라고요. 아, 미국이? 미국은 반대를 했고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인 거죠. 아. 설득시키고 아마 예. 이번에 9.19 군사비 전면 효력 정지도 미국에서는 찬성하진 않았을 걸로 네. 보여요. 그런데 예. 우리 정부에서 원체 강하게 밀고 설득을 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 준 정도인데 예. 가만두고
두고 보니 각성기까지 가고 이거 이렇게 하다 무력 충돌 나겠다. 가겠다 하니까 유엔 사령관이 나서가지고. 국방부 장관 찾아가고 예. 또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죠. 한반도 평화를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무기력하네요. 우리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네. 정말 지금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군사협력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 알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소위 얘기하는 가치 외교가 그 원흉이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오늘 아침 도와 모든 보수 언론들은 이 관계를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뭐 반미 연대다 뭐 이렇게 한국 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로 쓰기도 했던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나는 걸 네. 이제 반미 연대라고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한테 어떤 국익에 반하거나 아니 한반도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 이렇게 이어져서 경제가 결국은 어렵게 되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위기로 치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 개념이 부족해요. 아이고야. 그걸 없지 아예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다. 측면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는 높이더라도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무력 충돌로 가지 않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통선 이런 것도 개설을 다시 복원을 하고 네. 저 남북 대화도 제의하고 또 우리 힘이 부족하면은 또 우리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중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안 되면 러시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수단으로 지금은 위기 관리를 해서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되고 더 고조되면은 무력 충돌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경제에 또 피해가 가는 거고 예.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의원님 21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네.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쭉 들여다보고 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 이종섭 장관은 나오는데 신원식 장관은 뭐 어렵겠다고 네. 출장이 있어서 못 네.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있고, 그러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뭐 박정훈 단장 뭐 등등은 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가장 지금 핵심이 외압의 주체, 몸통이 누구냐를 밝히는 거라고 봅니다. 외압의 주체. 네, 예. 그러니까 실제 8명의 과실치사 혐의로 네.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그때 누구는 빼고 사단장은 빼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던 외압의 주체, 네. 경로설의 주체, 네. 과연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 예. 그 외압의 주체를 밝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결국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어떤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걸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박정훈 대령의 그 항명죄는 잘못됐다. 그것은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밝혀내면은 박정훈 대령이 억울함이 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첩을 했는데 그걸 다시 찾아와서 네. 검토하고 다시 보내고 하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 불법적인 소지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도 외압을 행사하고 예. 그런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아마 청문회에서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정인들이 12명 네, 채택을 네. 했는데 다 오지 않고 절반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와도 뭐 사실 전에 국방이나
또는 운용위에서 밝힌 것 이상 네.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박종원 대령도 이번에 정인으로 채택이 된 것 네네네. 같아서 예, 그동안 저 국방위에서도 박종원 대령이라든가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을 정인으로 채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국방에서 한쪽 얘기만 듣는 겁니다. 네. 이종섭 장관 얘기나 뭐 운영위 해도 그랬죠. 대통령실 얘기만 예, 예. 듣고 여야가 합의해야 예, 증인 상대 채택을 할수 얘기를 있으니까. 못 들었는데 네. 일부 박종원 대령이나 이런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 훨씬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밝혀진 전화 기록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별명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이 밝혀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검법과 동시에 예. 국정조사 요구권을 어저께 제출을 했습니다. 아,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박주민 의원하고 저하고 그 검토를 예. 많이 해서 예. 국정조사는 좀 더 강범위하게 정인들을 채택을 해서 따질 수 있게 네.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특검법이 되기 전에 저는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국회의장님이 결심을 해서 구성을 하라라고 네. 하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 예. 그런데 김진표 의장님이 결국은 결심을 못하고 계속 여야 합의해 오라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 됐는데 그것도 여야 합의 시점을 주고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심해서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를 꼭 결심을 빨리 해서 이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가 이르면 언제쯤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러면은 뭐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리라고 7월에도. 보죠. 네, 예. 특검법 처리도 7월 초에 끝낸다는 네, 예. 거였습니까? 그렇죠. 예. 7월 19일이 사실은 최상병 순직한 지 1주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7월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1년 동안 아무것도 밝혀진 게 별로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까지 어떻게든 가시적인 것들을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네. 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어서 특검법도 네. 7월 19일 이전에 예. 좀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국정조사도 예. 그 전에 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시발점이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의 입법청문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야, 그러면 계속 끝간데 없는 갈등 국면으로 가게 될 텐데 네. 그래도 안 들어온다. 네. 예. 들어오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의장이나 현 상임위원장 네. 11명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 권한쟁의 심판 예. 지금 해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임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까 네. 거기에 들어오면 인정하는 게 되는 모양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지금 무슨 낯짝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안 한다고 예, 하니까 그래서 예, 예. 아마 금요일 날은 야당 단독으로 예. 입법청문회를 정인을 데리고 정인과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내일 국회 법사위 본회의는 열립니까? 그 나머지 내일- 남은 상임위가 내일 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8개 상임위가 지금 상임위원장이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8개 상임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8개 상임위 중에는 국방위도 국방위가 있고 포함이 외통위도 있고 있고. 산자위도 있어요. 네, 정보위도 그럼- 있고. 네, 정보위도 있고 예.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 안보 푸틴이 현안 북한을 가는 안보 현안이 이렇게 막는데 네. 이런 것들을 네. 국방위를 열어서 질의를 해야 되고 예. 정보위를 열어서 또 해야 되고 예. 동해 영일만의 기름 석유 그렇습니다. 지추에 관계된 거는 산자위에서 또 예. 산자위가 가동이 돼서 열어서 국민들의 궁금한
방점을 해소도 하고 네. 또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채찍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빨리 8개 상임위원장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하면은 우리 단독으로라도 네.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나머지 그것이 7개 또 상임위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동의해서 국민의힘이 하면 최선이겠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그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계속 지체할 것이 아니라 예. 20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네. 차선인 우리 민주당이 해서라도 네.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예. 그것이 저는 총선 민심이라고 보고 네. 총선에서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살펴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미뤄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럼요. 이원식 의장이 뭐 6월 안에는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의 얘기를 안 듣고 대통령의 얘기를 중심적으로 듣다 보니까 네. 예, 계속 공전하는 상황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이 네. 증인 채택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방부 검찰단장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깊이 관여한 대목 뭐 이런 거 좀 확인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네.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그 지금 검찰단장은 그걸 꼭 증인으로 채택해서 네. 그 키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으니까 예. 어려움이 있겠죠. 국정조사 때. 국정조사 때 꼭 해야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제가 5분이나 또 네. 시간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